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규칙이 어떻게 통째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보다 보면 낯설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기묘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침공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한 법 집행 작전입니다. 분명히 총성과 폭발음이 들리고 특수부대가 국경을 넘어 움직였는데도 주권 국가는 이를 전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타국의 영토에 진입했는데도 침공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굳어지는 순간 내일은 지구상 어느 나라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국제법과 의회 승인 같은 규칙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유효한 걸까요? 오늘은 최근 발생한 미국의 마두로 체포 사건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힘과 무력, 그리고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다시 어떻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거대한 구조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 사람의 전격적인 체포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본토에서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 본토로 압송했습니다. 작전명 Absolute Resolve.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측 사망자는 8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군 측 피해는 0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체포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명명되었느냐입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군사작전을 전쟁이나 침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약 매매와 부패를 저지른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한 법집행 작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의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국경을 넘어 대규모 무력이 사용됐다면 그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유엔 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논쟁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프레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법적, 정치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이라고 부르면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국제적 비난과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법집행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마법처럼 줄어듭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사건은 사실보다 언어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굳이 의회를 건너뛰는 선택을 했을까요?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논리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차갑습니다. 의회는 정보가 새기 쉽고 그런 보안의 취약성이 작전의 성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효율성을 위해 민주적 합의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한 번의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전쟁은 국가가 함부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의회 승인과 국제법이라는 거대한 자물쇠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자물쇠들은 힘없이 풀려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규칙의 시대에서 집행의 시대로 넘어가는 위험한 신호를 보게 됩니다. 집행의 시대에서는 규칙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단 실행이 먼저이고 그 실행을 정당화하는 언어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선례가 쌓이고 그 선례는 언제나 다음번에 더 큰 선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법집행이라고 부르는 순간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비난 강도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침략자라는 프레임 대신 범죄 소탕꾼이라는 프레임을 얻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잡한 국내 절차를 우회하며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전 이후에 벌어질 경제적 조치들까지 사법 절차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군사와 정치, 그리고 경제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재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건이라는 말은 참 듣기에 좋습니다. 안정화, 복구, 질서 회복 같은 따뜻한 단어들이 따라붙죠. 하지만 이 선한 담론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서방 기업들의 석유 접근권이라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계산이 등장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보도와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베네수엘라 내 원유 재고만 3천만 배럴에서 최대 5천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건 계획의 핵심 단계에 왜 서방 에너지 기업들의 시설 복구와 판매 지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재건은 종종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가장 세련된 외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힘이 먼저 움직이고 도덕적인 언어가 그 뒤를 따라오면 현실은 이미 누군가의 의도대로 한 단계 앞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언급한 그린란드 사례는 이들이 가진 세계관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방구는 우리의 영역이다 라는 발언, 그리고 그린란드는 미국의 핵심 과제라는 표현. 이 문장들이 등장하는 순간 그린란드는 더 이상 덴마크의 자치령이라는 주권적 의미를 넘어 강대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제정이 됩니다. 북극 항로의 주도권, 엄청난 양의 희토류와 천연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 이 프레임 속에서 그린란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우선순위가 됩니다. 규칙 기반의 질서가 힘을 잃을수록 이런 요충지들은 곧 압박과 협박의 언어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변화의 핵심은 국제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국제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토와 같은 굳건해 보이던 동맹 구조조차 내부의 이익 충돌 가능성이 노골적으로 언급되는 순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느낄 불안은 내일 전쟁이 터질까라는 질문보다 우리를 지켜주던 규칙들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까라는 질문에서 올 것입니다. 전쟁은 가끔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규칙의 예외는 매일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약육강식의 시대로 강제 소환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먼 나라의 뉴스 한 건을 본 게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장면에 서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는 결코 새로운 진실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이어져 온 가장 오래되고 잔인한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규칙이라는 문명화된 가면 덕분에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힘이 규칙을 예외로 만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같은 작은 나라와 평범한 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생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거대한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